지금 5과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진동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진동을 갖다 줄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앞에서 뭐 흡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뤄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그 감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진동을 갖다 흡수해 버리는 이런 그게 가장 최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점탄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점탄성 물질은 물질 자체가 감쇄를 가지고 있어서 걔가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진동하면서 그 물질이 그 감쇄로 인해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꿔줘서 결국 미케니컬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만들어서 그 미케니컬 에너지의 양을 줄여주는, 미케니컬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그거 양이 줄어들면 결국 진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여기 지금 소개되는 대로 고무라든지 우리 주변에 보는 폴리머, 우레탄,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점탄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질들입니다. 자, 이런 그 물질들이 점탄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탄성 특징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감쇄라는 게 선형 점성 감쇄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뭐 어떤 상수값으로 딱 주어지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그 강성도 그렇고 감쇄도 그렇고 그 값들이 상수값으로 주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값들이 어떤 여기 보는 대로 주파수라든지 또는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의 함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강성은 구조물의 강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역률이죠. 역률. 재료의 역률. 역률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듯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모든 물질이 좀 이렇게 좀 늘어지게 돼 있죠. 온도가 그래서 이게 강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 강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도뿐만 아니라 주파수에도 영향이 있다 이거죠. 온도와 관련된 걸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하는데 반해서 그 주파수와 관련되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런 것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직관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감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감쇄도 심지어는 온도 주파수뿐만 아니라 습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습도도. 그래서 감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악기의 이 음의 높이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악기의 음의 높이가 떨어져서 이 바이올린이나 이런 키는 경우에 그 악기의 그 음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그대로 하면은 그게 약간 떨어져서 약간 그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온도, 습도 뭐 이런 그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이 값들이 강성이나 감쇄가 변할 수가 있다. 점탄성 물질들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점탄성 물질들을 어떻게 보통 모델링을 이걸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 점탄성 물질이 아니라 그냥 탄성 물질. 탄성 물질은 우리가 여러분 재료역학에서 배운 대로 응력과 변이율 사이에 1차원적인 관계로 본다 그러면은 역률이 곱해져 가지고 역률에다가 변이율을 곱하게 되면은 스트레인을 곱하면 스트레스가 나온다 하는 이런 그 조건이 나오는데, 점탄성 물질은 여러분은 학부 과정에서는 점탄성 물질 안 배우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대학원 가서 탄성학을 더 넘어서서 배우게 되면 그 비스코 일라스티시티에서 점탄성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얘가
변이율과 그 응력 사이의 관계가 이런 복소수 관계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런 그 관계를 갖다가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걸 이 값들을 어떻게 각각 얻어내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재료학에서 어떻게 얻어내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게 진동과 관련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저기 앞에 있는 이 실수분은 강성과 관련되지만 뒤에 있는 이 허수분은 감쇄와 관련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바로 여기서 이런 관계를 가졌을 때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이타 값, 에타라고도 하고 이타라고 하고, 이 이타 값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실률이라는 거, 소실계수, 소실률, 소실계수, 로스 팩터라고 불리우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자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고무다, 뭐 또는 어떤 플라스틱이다 하면 그 물질마다 역률과 더불어서 소실률이 같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진동 해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 진동 해석에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탄성적인 역률에 의한 탄성적인 특성과 그리고 소실계수에 의한 감쇄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진동 모델로 바꾸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바꿔서 분석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이제 과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런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칭해서 고전적 모델링, 클래시컬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강성과 감쇄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모델링한 거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런 점탄성 물질들이 강성과 감쇄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실제로 모델링 됐을 때 이렇게 모델링 되는 게 잘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병렬로 모델링 되는 게 잘 맞느냐, 또는 얘와 얘가 조합되어 있는 이런 모델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대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K2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K2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K1과 C만 남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K1이 0이 돼버리면 K2하고 C만 남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돼버리죠. 막스웰 모델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모델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게 얘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모델은 그러나 이 파라메타가 두 개밖에 없죠. K와 C. 그런데 얘는 K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갖다가 더 많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모델링 한다는 것은 더 자유도는 더 늘어나서 더 많은 물질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지만, 그러나 세 개를 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물질마다 이 세 개의 파라메타들을 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값들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메타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즉 파라메타가 많아질수록 실제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는 늘어나지만, 그러나 복잡한 만큼 거기에 사용되는 이 파라메타들의 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효율성 측면하고 정확성 측면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그러는 문제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문제느냐에 따라서 약간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더 풀기 좋은, 사용하기 좋은, 시간이 덜 걸리는 모델을 쓸 거냐, 이런 두 개짜리 모델을 쓸 거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난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항상 이런 그 결정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주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비단 이 진동 이거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엔지니어링 할 때 무조건
복잡하고 그런 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확한 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확도가 소수점 한 첫째 자리 정도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 모델을 가장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덜 복잡한 모델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는 뭐를 아는 거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 지식이 어떤 정도의 지식까지 적용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을 얻는데 충분하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훌륭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처럼 이제 처음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그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모르니까 어떤 경향이 일어나느냐면은 무조건 잘 모르니까 무조건 복잡한 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뭐 아주 복잡한 모델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치프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어떠냐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가장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지식을 통해서 풀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풀면 풀수록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때도 이것도 볼 때도 항상 그래요. 단순한 모델들과 복잡한 모델이 있을 때 이거보다 더 복잡한 모델이 곧 소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모델도 있어요.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느냐의 문제.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엔지니어의 몫이에요. 이걸 뭐 문제가 주어지는 거 그냥 어떤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시간과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그 탑 레벨에 올라가면 판단이. 그게 일반 어떤 소사이어티나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탑 레벨의 수준에 올라가면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를 적절한 툴을 골라내서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덜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 판단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걸. 방법들은 수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느냐.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 중에서 뭘 고르는 게 가장 최적이냐. 그거 판단하는 게 제일 저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소사이어티를 넘어서 거기서 아예 더 탑 레벨로 가면은 이제는 그 소사이어티 발전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뭐 어쩌면 이 클래스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면 이상하게도 100년 만에 태어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갑자기 5명이 끼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한 디케이드마다 뭐 한두 명씩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분야의 발전의 미래를 끌고 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디디고 가야 돼요. 디디고 가요. 그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그 성실함의 바탕 위에서 이 충분한 지식들을 갖다가 쌓았을 때 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 판단을 많이 해보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그 지능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관련되는 건데 그냥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인간으로 올바른 인테그리티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생기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foreseer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선지 앞을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앞을 멀리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하고 판단
정도까지 가면은 최고의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경제. 그러니까 갈 길은 많다. 아주 많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을 성실하게 쌓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판단하는 능력이 가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인문적인 소양도 많이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나중에 이게 앞을 내다보고 그러려면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에 들어가서 여기 성장을 해 나가서 나중에 기업의 사장이 된다. 그러면 그 단계에 가면은 엔지니어링적인 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회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결정 안 해줘요. 아주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엔지니어링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문화를 이해를 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예술을 이해하고 이걸 다 이해를 해야 그런 판단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종합적인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지금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성장해 가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승부는 그걸로 나요. 이걸로 나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이게 없으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예, 예. 판단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앞을 내다보세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적어도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자리를 세우죠. 근데 그거를 잘못 세워가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 아주 그 대단한 회사들이 막 다 망하고 그러는 이유가 다 그 자리에 잘못된 사람이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보면 뭐 기업들의 그 이렇게 부침을 보면은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망하고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그 자리에 잘못 간 엉뚱한 사람이 잘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지만 그래서 판단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판단을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판단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자, 판단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얘가 언제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들 다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 하나 가지고면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웁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얘도 나타낼 수 있고 이걸로 얘도 나타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파라메타 3개짜리니까 이걸로 안 쓰고 이거 써도 되는 충분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이걸 쓰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델들이 즉 점탄성 물질들을 이런 강성과 감쇄로 바꿔서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매스가 있는데 기계를 갖다가 여기 어때 받침 위에다가 올려놨다. 기계가 진동하는데 여기 받침이 올려놓은 받침이 바로 점탄성 물질이다. 여기가 과장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그러면 이 점탄성 물질을 받쳐놓은 이 물질을 이렇게 강성과 감쇄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 나온 KV 켈빈 보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켈빈 보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로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표준 모델로 앞에서 했던 그 표준 모델로 한다면 여기 강성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로 바꾸는 거겠죠. 그 모델로 바꾼 건 요 다음 저거에 또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이 모델에서의 특징 중에서 요 K 값과 C 값만 이거를 잘 실험해서 K 값과 C 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두 값만 알면 되니까. 근데 만약 표준 모델로 되면 K1, K2, C 이렇게 되니까 세 개 값을 알아내야 되죠. 물질마다 세 개 값. 그러니까 물질마다 그런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뽑아다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이 KC 값이 아까도 얘기했죠.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트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개짜리 파라메터냐 3개짜리 파라메터냐에 따라서 시간이 1.5배가 이 두 개짜리 파라메터의 테이블을 주파수와 온도에 따라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3개짜리가 되면은 그냥 1.5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2의 자승, 2의 3승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무조건 많은 파라미터가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 바로 이 진동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렇게 모델링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의 진동 특성 이렇게. 즉 어떤 기계가 점탄성 물질 위에다 설치해 놓은 이거의 진동 특성을 이런 모델로 이런 운동 방정식으로 모델링해서 이걸 풀므로써 이 기계가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죠. 요 모델에다가 요 x는 라지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게 이제 이거의 해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해 이렇게 복소수로 해를 가정해서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앞에서 했는데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요게 꼭 뭐처럼 보이냐면 k에다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앞에서 봤던 k1 플러스 2타 j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소실률 k분의 오메가 c 이렇게 모델링 켈빈 보이 모델로 했을 때 소실률이 k분의 오메가 c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소실률이 감쇄 상수하고도 관련됐지만 오메가하고도 관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파수하고도 관련된다. 이렇게 모델링 한 거, 이런 모델링 해놔서도 봐도 아 주파수하고도 관계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주파수하고 관계되는 모델로 만든 게 바로 켈빈 보이 모델이라는 거죠. 소실률이 주파수와 관련된다라고 만든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요 놈을 K 스타 요 놈을 갖다 복소강성 여기에 이제 복소수가 들어가니까 컴플렉스 스티프니스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켈빈 보이 모델로 하면은 점탄성 물질을 MCK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더 복잡한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델이 바로 여기 나오는 모델인데 앞에서 나온 이거는 표준 모델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K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때는 과정 속에서 요걸 복습할 때 한번 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고 여기다 문제를 하나 내놓은 겁니다. 요거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걸 갖다 확인해 봐라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갖다 집어넣어서 해보면은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더 복잡한 모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미분계수 모델이라는 거예요. Fractional Derivative 모델. 미분계수 모델인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응력과 변이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시그마와 입시론 사이에 대수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물질 사이의 관계가 미분방.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요 D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마 펑션이 나오고 이런 그 인테그랄이 나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걸 잘 알아라 하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이런 복잡한 모델도 있다. 더 복잡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혹시 점탄성 물질을 갖다가 더 복잡한 모델을 이거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자, 이 미분계수 모델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B1하고 C1이 0이 돼버리면 바로 시그마는 A1 입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모양으로 돌아가요. 원래 모양으로. 그죠? C1, B1이 다 0이 돼버리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인 모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고전적인 모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런 미분계수 모델을 쓰게 되면은 그때 복소강성은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파라미터가 몇 개가 나옵니까? A1, B1, C1, 베타 4개가 나오죠. 앞에 표준 모델에서 3개였는데 이제는 4개의 파라미터를 정해줘야만 되는 그런 모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그 모든 현상을 갖다 더 많은 넓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더 피팅하기가 더 좋은데 대신에
구해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쓸 때 더 많은 시간, 이걸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진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앞에 그 예제를 이번엔 표준 모델로 모델링 했을 때 이 모습입니다. 아까 그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표준 모델로 모델링을 해요. 표준 모델로 모델링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표준 모델로 모델링 하면은 여기에 K1이고 여기에 K2C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거였죠. 이렇게 점탄성 물질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요 매스가 움직이는 걸 X1이라고 하고 여기서를 X2라고 놔야 돼요. 왜냐면 요걸 모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댐핑에 의한 힘과 요 K2에 의한 힘이 이게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댐핑에 의한 힘과 K2의 이 스프링에 의한 힘이 여기서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유도 M1의 자유도로 보면은 지금 이게 하나밖에 안 움직이지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렇게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방정식이 나옵니다. 두 개 방정식이. 요거는 요 댐퍼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과 이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의 운동 방정식, M의 운동 방정식, 얘가 받고 있는 힘들의 합이 요거 곱하기 요거의 가속도라는 고식, 고식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X1과 X2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그래서 X1과 X2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 뭐 X1과 X2를 갖다가 이거 우변이 F0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X1과 X2가 라지 X1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 X2는 라지 X2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로 해를 갖다가 가정할 수 있고, 그렇게 가정해서 얘네들 대입해 가지고 라지 X1과 라지 X2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가정해서 안 구해지면 그게 해가 아니지만 구해지면 그게 바로 해라고 그랬죠. 이 선형 방정식에서는 유니크하니까 해가.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라지 X1과 라지 X2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X1과 라지 X2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거 다 푼 겁니다. 라지 X1과 라지 X2 구하면 이 방정식 다 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요거의 움직임과 요거의 움직임을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다 푼 건데 여기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자, 힘 전달비를 구하자. 즉 여기에 힘 전달비라는 건 여기에 원래 매스에다 F0 코사인 오메가 틸다 T라는 힘을 줬는데 그게 이 바닥에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는 거죠. 바닥에 얼마나 전달되느냐. 바닥에 전달되는 힘은 K 요 스프링에 의한 힘과 요 K2에 의한 힘 두 개예요. 그래서 그 두 개에 의한 힘, 그러니까 요게 X2만큼 가면 K2는 K2X2가 되고, 요거는 요게 X1만큼 요건 K1X1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전달되는 힘은 K1X1 플러스 K2X2예요. 그죠? 그걸 F0로 나눠준 게 변이 전달비예요. 아니죠. 힘 전달비예요. 그죠? 힘 전달비. 그 힘 전달비를 갖다가 구해서 무차원화 시켜 놓은 형태가 이겁니다. 무차원화한 형태가 이거예요. 여기에 무차원화 했다고 그랬을 때 사용한 거는 주파수 B, R. 그죠? 주파수 B. 이 주파수 B하고 요 감쇄 B는 이 앞에서 모델 내서 K1을 썼을 때, 강성을 K1으로 썼을 때요. K1으로. 그리고 여기는 K1뿐만 아니라 K2가 있기 때문에 K1분의 K2를 강성 B, 감마를 갖다가 하나 더 무차원 변수로 써서 이 힘 전달비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K1X1 플러스 K2X2를 갖다 F0로 나눈 값이 이렇게 된다는 그 과정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략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건 그냥 계산이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여기다 그 계산하는 과정을 여기다 적어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그게 무슨 그렇게 로직으로 어려운 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힘 전달비를 갖다가, 힘 전달비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진동 문제 중에서, 설계 문제 중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힘 전달비 이렇게 구해 놓고 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상 상태 응답에서 어떤 오퍼레이팅 하는 그 상태에서 힘 전달비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오퍼레이션 프리퀀시에서의 힘 전달비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퍼레이션 프리퀀시에서가 정해진다는 건 이 오메가 틸다가 정해진다는 얘기니까 이 R값이 정해진다는 얘기고 R값이 그러면 여기서 R값은 어떤 상수로 정해져 버리는 거고 남은 거는 제타하고 이 감마만 남는 거예요. 제타하고 감마만. 이거를 어떻게 이 얘네들을 조정해서 이 이타 값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이 지금 요 밑에 소개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진동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맨날 할 때마다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지금 이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일에 정상 상태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에서의 힘 전달비를 줄이겠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이 R 값은 정해지니까 얘와 얘가 어떤 값이 됐을 때 이타 F 값이 제일 작아지느냐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힘 전달비가 어쩌다가 하다가 갑자기 공진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럼 공진점을 통과하면 이게 굉장히 그 앰플리튜드가 커지겠죠. 그 커지는 앰플리튜드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놈의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하겠다. 그럼 얘가 맥시멈이 언제 나오느냐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걸 구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다 미니맥스 문제라고 그러죠. 미니맥스 문제. 흔히 최적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미니맥스 문제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맥시멈 값을 어떤 값의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하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진동에서는 공진점에서 이렇게 피크가 팍 튀어 올라가는데 그 피크 값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공진점에서. 자, 그러면 그걸 해놓은 게 바로 여기 그 결과를 풀어놓은 놈이 이거예요. 그 맥시멈이 발생하는 놈이 어디냐면 그 주파수가 이거예요. 이 주파수에서 맥시멈이 발생한다. 이게 맥시멈이 되는 주파수를 먼저 구하는 거.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R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dr분의 d 이타는 0 이렇게 놓고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한 R 값이 이거다. R 값이 이거다. 이 R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한 이타 값을 그게 맥시멈 힘 전달비인데 그놈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댐핑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다시 그 맥시멈 값을 다시 댐핑으로 미분해서 또 구하게 되면 이놈이 구해진다. 이놈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하는 값이 나오죠. 그게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 두 번 미분해 가지고 그 두 번 미분한 값이 플러스가 되면은 미니멈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맥시멈이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그건 고등학교 때 함수 배우면서 맥시멈 구하고 미니멈 구하는 거는 한 번만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맥시멈이 될지 미니멈이 될지 모르잖아요.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값에서 그 값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해서 이렇게 되면 미니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두 번 미분한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두 번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 맥시멈이 되는 이걸 대입한 다음에 그 제타 값으로 미분해서 그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값을 구해놓은 놈이 바로 이거예요. 이 댐핑이 옵티멀 댐핑 값이라고 OP라고 쓴 거는 이게 옵티멀 댐핑 레이시오가 되는 거예요. 최적 감쇄비. 요 감쇄비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진동계가 공진에서 피크점을 제일 줄여줄 수 있다. 공진에서 피크점을 제일 줄여줄 수 있다. 그때 그 변이 힘 전달비 값이 요게 된다. 이거죠. 힘 전달비 값이 요게 된다. 1 플러스 2 감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그 미분식 복잡한 거 풀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그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조물 중에서 진동 문제를 다룰 때 구조 진동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구조 진동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구조 진동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구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물이 뭐냐면 보예요. 빔. 빔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빔이 막 진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 빔 진동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빔을 갖다가 진동시키고 있는 익스터널한 그런 그 주파수를 외부로부터 가진 주파수하고 이 보의 고진동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하면 진동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손을 대서 보의 이 길이를 줄일 수도 없고 또 두께도 줄일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상당 정도, 그래서 외부로부터 가진되는 주파수하고 이 보의 고진동수가 원래 얘가 이런 어떤 이 H1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놈이 원래 상당히 그 고진동수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하고 상당히 가까워서 이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 근데 이걸 길이도 못 줄이겠고 두께도 못 줄이겠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설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하나만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 문제에 딱 가서 보면은 설계를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이건 이러하니까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는. 그럼 이걸 손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건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손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들여다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손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걸 손대려고 그러니까 그건 또 딴 놈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걸 손대려니까 이건 또 딴 놈의 발생시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후에 그러면 진동을 그래 줄이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여기 지금 나온 이 보라색처럼 점탄성 물질을 갖다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점탄성 물질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감쇄를 갖다가 잔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떨면서 그 감쇄에 의해서 떠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떠는 정도가 줄어들 거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그랬을 때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두 개, 이건 샌드위치로 두 개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됐을 때 H1, H2, H3 세 개의 물질이 다 다르다. 이렇게 붙여서 또 다른 빔 세 개를 붙여서 또 다른 빔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전체 합성된 빔의 EI 값, 밴딩 스티프니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굽힘 강성이라고 그러죠. 2 곱하기 I를 갖다. 여러분 I가 뭔지는 알죠? 재력학에서 배우는 I. 면적 모멘트, 굽힘 면적 모멘트.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뭐 얘기하는데 I가 뭔지, 굽힘 면적 모멘트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난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좋은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혀 큰일 난 거 아니고 원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건 상관없는데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 게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거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면적 모멘트가 뭔지 모른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어디 뭐 동력학에서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그러고 재력학에서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그 역학의 그 아주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예요. 핵심 개념이.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동력학에서는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재력학에서는 에어리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어리아 모먼트. 그래서 에어리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일단 에어리아 모먼트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와 에어리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물리적인 그런 개념부터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 개념도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매스 모먼트 이너시아는 뭐 질량 관성 모멘트는 회전하려고는 회전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매스 모먼트 이너시아입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 면적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재력하게 성장하는 거는 회전 변형에 저항하려는 성질입니다. 변형에.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I 값이에요. I 값. 그리고 아주 특이한 디멘전을 갖죠. 에어리어 모먼트 이너시아의 디멘전은 차원은 길이의 4승이에요. 길이의 4승.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보통 사람들도 야, 길이의 4승이 너 뭔 줄 아니? 그러면 초등학생은 면적이요. 다 알죠. 야, 3승은 뭐냐? 그러면 부피요. 아,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세요. 4승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4승짜리 디멘전이 있으려 생각 안 하죠. 바로 4승짜리 디멘전을 갖는, 길이의 4승의 디멘전을 갖는 게 면적 모멘트입니다. 면적 모멘트 4승. 그리고 물적 의미는 변형에 저항한다. 마치 매스 모먼트 이너시아가 회전 운동에 저항하는 것처럼 이거는 회전 변형에 저항한다. 즉, 이 굽힌 강성이 커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역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주 역률이 높은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을 쓰든지, 아니면 I 값 면적 모멘트를 크게 하든지. 면적 모멘트를 크다는 건 뭡니까? 자기 그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면적이 많이 존재하면은 그 면적 모멘트의 정의 자체가 그 예를 들어서 y 방향 면적 모멘트다. 뭐 z 방향 면적 모멘트다. 그러면 y 자승 da잖아요. y 자승 da.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면적이 그 y 값이 커질수록 그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디귿자 빔처럼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I자 빔 뭐 이런 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면적이 멀리 퍼져서 하게 되면 그놈을 굽히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단면을 갖는 놈을 굽히긴 어렵다. 그게 I 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재력학 강의를 잠깐 했어요. 자, 이 전체의 역률과 전체의 I 값으로 이 각각의 역률과 각각의 면적 모멘트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바꿔서 쓰느냐 이거죠. 이걸 각각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걸 각각을 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이 전체가 그냥 이 I 값을 하나라고 그러면 이거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그 EI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한 공식을 이 로스, 운과 커빈이라는 이 세 사람이 쓴 논문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 식을 갖다가 유도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식을. E1 값, I1 값 알면은 여기에 H1, H2, H3 이거 값들 다 알면은 그거 대입해서 그 값들 가지고 EI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다 하고 이 식을 갖다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탄성체에 대한 얘기예요. 탄성체에 대한 얘기. 근데 탄성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만일에 점탄성체가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소실률까지도 구해야 되겠죠. 소실률. 요 소실률까지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소실률까지 구하려고 그러면은 앞에서 그냥 E1, E2, E3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E1 1 플러스 J 이타 1, E2 1 플러스 J 이타 2 이렇게 이런 세 개의 소실률 각각의 소실률을 대입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이 값과 이타 값을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그거 앞에 식에다 그거 대입하는 게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거 손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런 계산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점탄성 물질을 붙인다든지 뭐 두 개를 붙여서 했을 때 그 조합된 어떤 형태를 하나의 물질을 마치 아이소트로픽한 하나의 물질이라고 치환해서 풀 수 있게 풀어주는 그런 그 공식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진동에서 이렇게 흔히 사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에는 세 개
세 개의 샌드위치였지만 이 두 개의 샌드위치가 프랙티컬하게는 더 많이 쓰이겠죠. 이 원래 물질이 있을 때 위에다가 점탄성 물질 싹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 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쓰는 걸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E1분의 E2 요게 E1 여기 E2라면 H1분의 H2 이러면 그 식으로 요 구핀강성과 이타 값을 갖다가 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굉장히 편리한 식을 갖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프랙티컬하게 이걸 갖다가 적용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적용하면은, 이게 무지하게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지하게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오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도 적용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랙티컬하게 이런 걸 써서 한다는 거지,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정도의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 다 잘 맞겠지. 실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잘 안 맞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잘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의 경우는 이 경계 조건이나 이런 경계 조건 갖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심플리 서포티드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이런 이 문제 풀 때 심플리 서포티드라는 건 이건 아주 이상화된 저거죠. 이상화돼가지고 여기서 모멘트는 하나도 없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0이 되고 모멘트가 0이 되고 그런 조건이에요. 양쪽에서 변이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조건이에요. 변이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조건. 근데 실제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그런 아주 이상적인 경계 조건을 갖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제로 하다 보면 다 틀려져요. 실제로 다 틀려져.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항상 있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엔지니어로서 풀어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오차들이 항상 있고 대략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오차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오차가 조금밖에 발생 안 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책 속에 그런 걸 모든 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책 속에 다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점점 습득을 해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나중에 뭐 그래프 같은데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게 온도에 따른 이 역률과 소실계수의 변화인데 역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합니다. 보통 그냥 온도가 증가하면 떨어져요. 역률이 떨어져요. 엿가락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가 봐 하면 소실계수 댐핑과 관련된 놈은 처음에는 온도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보통 금속 물질 포함해서 일반 고체들이 갖는 대표적인 역률과 소실계수의 온도에 따른 어떤 변화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그게 언제 얼마나 어느 온도에서 올라가느냐, 어디에서 맥시멈이 되느냐, 어디서 떨어지느냐, 급격히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물질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은 물질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고무를 많이 써요. 고무. 인조 고무를 요새는 많이 쓰지만 인조 고무 같은 게 전부 예를 들어서 뭐 엔진 마운트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다 그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엔진이 막 진동하면서 그 마운트 위에 그 고무 같은 게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그놈의 그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걔가 엔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엔진에서 열을 받기 때문에 얘가 상당한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엔진이 처음에 딱 틀었을 때는 하나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상온에 있다가 얘가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막 달궈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죠. 그럼 그런 온도에서의 얘의 또 특성은 상당히 변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엔진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받는 주파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 고무 그 엔진을 받치고 있는 고무가 온도와 주파수에 따라서 그 놈의 강성과 감쇄 특성이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변하는 범위 속에서 얘가 이 엔진의 예? 그 어떤 진동수를 갖다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컨스탄트한 강성과 감쇄상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MCK 시스템으로 아 얘가 정상 상태 응답이 얼마나 되겠구나 주파수별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겠지만 이거는 주파수별로 얘가 강성값이 변해버리고 온도별로도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이 기초적인 내용들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와서 더 까다로운 문제는 더군다나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야 될 길은 무지하게 많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험의 세계는 앞으로 앞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감쇄와 관련 점탄성 물질을 써서 진동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하고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약간 좀 뜬금없이 요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진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아마 이 저자가 잘 몰라서 하다가 결국 이 5장 뒷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기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저게 뭐냐면 기계라는 건 뭐예요? 운동을 전달하는 거지. 힘을 통해서 운동을 전달하는 게 기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머신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공학의 그 기계가 아니고 미케니컬의 저게 아니라 머신에서 제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축이에요, 축. 그래서 회전 운동을 많이 하죠. 회전 운동할 때 그 회전에 따라서 진동이 발생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로터 다이내믹스 회전체 역학이라고 많이 해요. 회전체 역학. 그 회전체 역학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자동차의 그 샤프트, 저 뒤에 그 엔진에서부터 뒤로 그 바퀴로 동력을 전달할 때 그 샤프트라든지 또는 발전기의 그 터빈의 샤프트라든지 아니면 공작기기의 샤프트라든지 다 이런 이 샤프트들입니다. 얘가 돌아가게 되면서 진동이 일어난다.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샤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원판인데 이게 디스크인데 디스크에다가 여기에 보통 터빈 같은 여기 블레이드들이 쫙 있는 거죠. 블레이드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블레이드에다가 이 터빈의 스팀 터빈 같은 경우 이게 때려 가지고 그 블레이드가 에어포일 형상으로 되는데 걔 때려서 걔가 힘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도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샤프트 형태의 이게 끼워져 있는 샤프트에다가 이런 디스크가 끼워져 있는 이런 그 예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샤프트 자체 그 디스크 없이 샤프트만 돌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디스크에 샤프트만 들어가는 경우도 이 샤프트 자체가 이렇게 원형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가 만일에 그 샤프트의 중심을 따라서 모든 그 질량 중심이 다 샤프트 중심에 있다면 얘가 돌아갈 때 진동이 하나도 안 생기겠죠, 당연히. 힘이 원심력을 받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그냥 그 자체에 있으니까 원심력은 R 오메가 자승인데 R 값이 0이 돼 버리니까 원심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 요 중심에 있다 그러면.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항상 딱 자기 요 회전 중심점에다가 다 질량 중심을 다 일치시킬 수가 없잖아요. 샤프트를 따라서 항상 이렇게 저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R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샤프트가 휘어요. 돌면서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휘면서 도니까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게 되는 이런 현상을 폴링이라고 그래요. 폴링.
여기 이제 펄링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펄링. 근데 이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얘가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펄링이 일어나는 걸 갖다 이게 싱크로너스 펄링이라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전체는 이렇게 돌아요. 그게 백워드 펄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역방향 펄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여기에 작용하는, 여기에 이제 양쪽에 작용하는 베어링부에 작용하는 댐핑이나 뭐 베어링의 스티프니스나 이런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평생 이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샤프트 로터 다이내믹스 자체가 아주 큰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진동에서 이것만 평생 이거 연구하고 이것만 관련된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중에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 샤프트에 있는 거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 디스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샤프트 다른 부분은 질량은 하나 또 없고 이게 강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샤프트에 있는 모든 질량은 요 원판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화를 한 겁니다. 이상화. 원래는 여기 샤프트 자체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샤프트가 있는 건데 이 샤프트 중에서 샤프트는 강성만 가지고 있고 밴딩 방향 강성만 가지고 질량들은 전부 여기에 있는 하나의 디스크에 다 몰려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한 거예요. 이상화를 한 거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 전체적인 어떤 동적인 특성을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디스크가 여기 아까 5점이라고 그런 게 아까 그 축의 그 양쪽 두 축을 연결하는 점입니다. 중심점입니다. 요 5점이. 그다음에 여기 디스크의 중심점이 S예요. S. 그런데 이 디스크의 중심점에도 질량 중심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디스크의 중심점. 질량 중심점은 디스크의 중심점에서보다 또 떨어져 있는 요 G점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뭐예요? 질량 곱하기 요 G점의 가속도는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받고 있는 힘의 합 이렇게 돼야 되죠. 질량 곱하기 요 G점의 가속. 그래서 G점의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원래 G점의 가속도를. 이 G점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우선 S점의 가속도를 구해야겠죠. 5점의 가속도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회전 중심점이니까 여기 0이고 S점의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S점에서부터 G점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S점의 가속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O에서부터 S까지의 거리가 R, S1 해트가 되고 이걸 미분해서 여기 여러분이 S점의 요 가속도는 여러분이 이 극좌표 동력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속도고 S점의 속도고 극좌표 썼을 때 S1 방향이 요 방향이고 여기 S2 방향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 극좌표 쓴 거죠. 이게 R 방향, 세타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동력학에서 배웠던 그 극좌표 썼을 때 R 방향, 세타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속도가 R 닷 그리고 이 R 방향 단위 벡터 곱하기 R 세타 닷 그 원주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S1 햇, S2 햇이 여러분 동력학에서 배웠던 ER 햇, E 세타 햇이에요. 이게 ER 햇. 그리고 가속도는 또 똑같은 저걸로 이렇게 구해진다고 배웠죠. 이것도 밑에 있는 이 형태 배웠어요. S점의 가속도 극좌표 썼을 때 가속도 R 더블 닷 빼기 R 세타 닷 자승 이게 R 방향 가속도고 그 다음에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ER 닷 세타 닷 코리올리 가속도 이게 세타 방향 가속도 성분이다. 극좌표 썼을 때. 그래서 S점의 가속도까지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S점의 가속도하고 S로부터 G점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S와 G는 다 이 원판에 속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운 이점 정리 쓰면 되죠. 그래서 G점과 S점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존재한다. S점과 G점의 가속도 관계식. 이게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관계식이죠. 동력학 배울 때 이런 것들
잘 해놓지 않으면은 여기 와서 이런 거 할 때 아사무라 하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뭘 가정하냐면 얘가 돌아가는데 각속도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간다는 걸 가정을 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풀자. 물론 그거보다 복잡한 경우도 여기서 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일정한 각속도라고 하면 요 놈이 0입니다. 알파 이건 각가속도니까. 각속도가 일정하니까 각가속도는 0. 그래서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0.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각속도 값을 갖다 오메가 S3라고 하자. 일정한 값이니까 오메가 값이 컨스탄트다. 그래서 거기다 여기다 대입해요. 대입해서 그 정리한 값이 요 밑에 있는 건 그 지점의 가속도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지점의 가속도 값이 R 방향 가속도 값은 요거고 세타 방향 가속도 값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R 방향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보면 R 방향이라는 게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이 양쪽에서 이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보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심플리 서포티드 보의 강성. 이 강성에서 나오는 거죠. 요게 요만큼 휘었을 때 중심에서 요만큼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요거 곱하기 R 그런 저걸로 그 힘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리가 재력학에서 배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요 M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R 그 식이 요 식입니다. 요 식.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댐핑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R 댐핑이 약간 존재한다고. 이 물질 자체도 또 그 축의 그 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댐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요거 세타 방향으로는 얘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세타 방향으로는 강성이 존재 안 하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강성이 이렇게 도는데 강성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죠. 강성이 왔다가 이렇게 틀렸다가 와야 되죠. 근데 세타 방향 강성이 없고 돌 때 감세 특성만 있다. 이렇게 돌 때 감세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M 곱하기 A 그 세타 방향 가속도는 여기 이 감세력 CR 세타 닷 요것만 있는 거죠. CR 세타 닷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간략화돼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두 방정식.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갖다 대입해 가지고 여기서 있던 거 대입하고 해 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런 두 개 식으로 이렇게 R 방향과 세타 방향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방정식인데 기본적인 방정식 유도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것도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죠. 이게 그 로토 다이내믹스라는 책에 보면 항상 이게 이런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제일 앞에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복잡한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아까 정상 상태를 가정한다면은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뭐 변화량이 다 0이 되니까 R 더블 닷 0, 이것도 0, 그 다음에 R 닷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타 닷은 이거는 오메가가 되니까 이거 각속도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오메가로 바꾸고 세타 닷은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요 식에서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 R 더블 닷, R 닷 다 0이라고 세타 더블 닷도 0이라고 놓고 세타 닷만 오메가로 놓고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5쪽에 있는 요 내용을 갖다 풀어보면은 결국은 뭐가 풀리느냐? R과 세트 그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 R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 R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 여기서 여기 세타의 파이 값하고 요거 파이 값하고 R 값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구해진다. 자,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요 밑에 써놨습니다. 자, R값, 여기서 R 값은 이렇게 주는데, 여기서 P라는 거는 오메가 n분의 그 축의 내처럴 프리퀀시, 내처럴 프리퀀시 분의 축의 그 회전 주파수를 얘기해요. 그 축 자체가 1차 고유진동수 가지고 있죠. 그게 오메가 n이에요.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 요거고. 자,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은, 즉 고유진동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즉 P가 아주 큰 값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놈하고 위에 있는 놈하고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게 P의 4승이 되니까, 여기 P의 자승이 있고 루트 안에 P의 4승이 있으니까 결국 P가 커지면 얘하고 없어지고 2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R이 2로 간다. R이 2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R이 2로 가고, 여기 P가 굉장히 커지면은 얘는 P 자승이 되고, 얘는 P니까 이건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데 얘가 마이너스 0으로 가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자승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0으로 가요. 마이너스 0에 대한 아크탄젠트 값은 180도예요. 180도. 플러스 0에 대한 아크탄젠트 값은 0도고. 0도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요 값이, 요 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요 크기가 2가 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점이 5로 접근해 가면서 5에서부터 S까지 거리나 S에서부터 G까지 거리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죠.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디스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도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만일에 P가 1이 되면은, 즉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된다. 자기 고유진동수로 얘가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서 즉 P가 1이 되면 요건 0이 돼 버리고, 0이 돼 버리고, 이 P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1 돼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루트 안에 2제타 이거 자승이 있으니까 2제타분의 2죠. R 값이 2제타분의 2가 된다. 여기 밑에 2제타분의 2가 된다. 즉 제타 값이 굉장히 작을 때, 댐핑 레이쇼가, 감쇄비가 굉장히 작으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리스판스가 이게 굉장히 커지면서 막 이렇게 공진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돌면서. 즉 축의 고유진동성하고 같은 주파수로 얘가 회전하게 되면은 공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판스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얘 5점이 있으면 여기 질량 중심점인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S점이 이렇게 도는데 항상 이 G점은 이 점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돈다 이거죠. 그렇게 돈다. 그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한다. 파이가 90도라는 걸. 그죠? 여기서 보면은 P가 1이 되면 여기 무한대가 되고, 탄젠트 파이가 무한대. 그건 2분의 파이라는 거죠. 파이 값이 2분의 파이라는 거. 90도. 자, 그런데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아주 작다. 그러면 당연히 P가 0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앞에서 R이 0으로 간다. 안 돌면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안 돌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바로 오메가가 0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주파수 0이 되는 거니까, 가만히 안 돌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하나 또 뭐 원심력 발생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얘가 P가 0이 되면 저 위에서 탄젠트 파이가 0이니까 파이는 0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로터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이 살짝 있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하고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장 우리가 지금 한 3주 정도의 저게 남았기 때문에 6장하고 7장이 남았는데, 7장도 일주에 7장도 끝나게 되고, 6장하고 요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 다음 주에 또
6장 부분을 갖다가 두 부분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하고 6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장이 내용을 갖다가 그 오늘 중에 그 6장 그 강의 노트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목요일 날 올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예습을 해서 앞에 부분을 예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5장까지 다음 주 후반부에 금요일 정도의 저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뭐 있는 사람? 오피셜하게 뭐 있는 사람? 프라이베이트하게 뭐 있는 사람 말고, 오피셜하게 뭐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금요일 저녁에다가 퀴즈, 두 번째 퀴즈 4장 5장을 범위로 해서 그거를 퀴즈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중에 또 지난번 중간고사 점수는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뭐 답안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답안 들어가서 보고, 답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점수가 나온 점수가 이상하다,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 내가 또 시간도 공지를 해 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찾아와서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기 점수를. 혹시 그 질문 있는 사람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